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미술사 특강은 인도네시아의 미술과 그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이고 유적이나 유물이 워낙 많아서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유적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1차 시에서는 그 역사 개관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차 시에서는 그 힌두교 유적들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는데, 특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프람바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3차 시에서는 그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보로부두르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로부두르 유적은 이제 불교 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도서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1만 8천 개, 1만 8,200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만 8천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기본적으로 섬나라예요. 네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섬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 지역을 누산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찾다가 누산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인도네시아를 그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옛 이름이 누산타라,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이고요. 이 섬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요. 현재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는 이 자바섬이 됩니다. 오늘도 자바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자바섬 위에 있는 커다란 섬이 수마트라 섬,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보면 보르네오 섬이 있는데, 보르네오 섬의 남쪽 부분이 이제 칼리만탄 지역이라고 해서요. 그 인도네시아 영이 되고요. 이 위쪽 부분은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는 이제 말레이시아 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술라웨시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섬이, 형태가 좀 독특하게 생긴 섬이 있고요. 가장 그 동쪽에는 이 파푸아, 서파푸아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자주 나와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발리섬은 이 그 자바섬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 발리도 굉장히 넓긴 한데 여하튼 이 발리섬 그 별도의 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기 티모르라고 하는 섬의 절반이 동티모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는 이제 독립국가가 됐고요.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1만 8천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역마다 그 종족도 다르고 말레이 계통의 이제 토착민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 대신 이제 지금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레이 인도네시아 언어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현대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어로 통일돼서 쓰이기는 하지만 현지인들은 대부분 다 현지말을 쓰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오늘 하게 되는 그 자바섬의 유적, 문화유산들은 이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데, 이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쓰는 말들은 이제 중부자바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카르타는 현재 서부 자바섬에 있고, 중부 자바섬에 있는 이 족자카르타 지역은 자바어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하고 자바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고, 이 서부자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자바하고 그냥 쉽게 가기 힘들어요.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좀 한참 가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수마트라나 칼리만탄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대륙만큼 넓은 그 섬들의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고 언어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전통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별로 이렇게 자치적인 통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2억 7천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 현재 인구들로 보면 전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이 인구들 중에서 약 85%에서 87% 정도가 85%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의 주민들 중에는 이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속 종교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독교가 일찍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변형된 토속 종교를 갖고 있거나 이슬람이 변형된 토속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얘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여행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러도 많이 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비행기 직항은 자카르타 쪽에 들어오는 거하고 발리 쪽에 들어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가든지 7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타야지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자카르타 지나서 족자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적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대우림 기후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대부분 다 열대우림 기후예요. 그래서 적도 그 발리 같은 경우에는 적도 밑에 쪽에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하고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지역에 이제 가보시면 그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선선하고 그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겨울이 가면 이제 시원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가면 비가 제법 우기라서 비가 제법 많이 오고요. 날씨가 흠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는 물론 매일매일 더워요. 매일 뭐 28도에서 30 몇 도씩 올라가니까 한여름이, 그러니까 매일 한여름이에요. 1년 내내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여름이 건기라 비가 좀 덜 오는 편이고, 겨울은 우기라서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역시 인도네시아의 역사 대부분 다 자바섬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자바섬의 이 자카르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찍부터 식민지화가 됐고요. 이 식민지를 경영하던 네덜란드인을 비롯해서 여러 유럽인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제 자바 쪽 거쳐가지고서는 뭐 호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인도 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일들을 하니까 이 자바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돼서 많이 아는 거고요. 칼리만탄이나 수마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빈 땅이 너무 많고 열대우림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그냥 다 열대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우림 숲이라서 개간되지 않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이 있더라도 사실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제일 많이 돼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이 자바하고 그다음에 발리 이런 데 좀 많이 돼 있는 데고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그 거의 뭐 연구되지 않은 원시적인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지리계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적도를 지나가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화산대거든요. 그래서 화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고 지금도 활화산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활화산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라 비롯해서 이렇게 태풍과 쓰나미 같은 거에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라 자연재해가 상당히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 지역들은 굉장히 자연 물산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물 서식도 엄청나게 풍부한 편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나 뭐 석유나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갖가지 천연 자원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농담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네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다 가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나라 굉장히 개발되지 않은 곳이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뭐 교류 같은 거를 하면 제일 이제 주목을 받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여기는 무슬림이 대다수를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와 식품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이제 이 무슬림들의 할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역시 무슬림계 음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풍습들을 이제 지키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인도네시아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현재는 코로나가 지금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서 좀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자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자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 발리 지역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졌긴 했지만 최근에는 뭐 플로렌스나 뭐 숨바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은 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직일기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요 역사는 다 어디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자바섬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자바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 보면은 여기 초기에 왕조가 두 개가 4세기 정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바섬의 서부자바 쪽에 있었던 타루마나가라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타루마 나가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쿠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었냐면 칼리만탄, 지금 보르네오 섬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역사들은 다 사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남아있냐면 이따가 보시게 될 비석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비석들은 대부분 인도 쪽의 문자들을 이용해서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한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 보면 뭐가 남아있냐면 어떤 왕이 언제 즉위를 했고 왕의 계보는 어떻고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기념비적 비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왔고 지금 이제 새로운 유적이 나오면은 또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루마나가라는 자카르타에서 이제 조금 북쪽 지역에 있는 서부자바 지역에서 이제 처음 나온 왕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7세기 정도부터는 중부자바 북쪽 지역에 칼링가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칼링가 왕조에서 이제 8세기 정도부터 되면은 중부자바 남부, 지금 이제 족자카르타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디엔고온과 족자카르타 쪽으로 내려오면서 마타람이라고 하는 왕조가 성립이 됩니다. 이 마타람 왕조는 그 족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이제 수도를 두고 8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요. 929년에 동부자바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 동부자바로 이전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보는 것은 이 중부자바 지역에 가면은 무라삐라고 써요. 이 무라삐 또는 메라삐라고도 하는데 무라삐라고 부르는 활화산이 지금도 하나 있는데요. 이 화산이 폭발을 대규모로 했었던 때가 이때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무라삐 화산의 폭발과 함께 중부자바에 있었던 마타라 왕조의 주 세력이 동부자바로 이사를 하게 돼서요. 그때부터 11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타라 왕조는. 이 마타라 왕조는 사실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몇 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힌두교를 믿었던 왕조가 산자야 왕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믿었던 왕조는 샤일렌드라 왕조라고 해서 두 개가 나눠졌다, 그 결혼을 하면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서로 싸우다가 뭐 이제 이러면서 복잡하게 나와서요. 이 마타람 왕국의 산자야 왕조하고 샤일렌드라 왕조가 이제 대립을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보로부두르하고 프람바난이라고 하는 게,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에는 샤일렌드라 왕조가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프람바난의 경우에는 동시대에 산자야 왕조가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왕조가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리비자야 킹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왕조인데요. 이 스리비자야는 어디 있었냐 하면 수마트라 남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마트라 섬 남부에. 아까 수마트라 섬은 자바섬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리비자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15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마타라 왕조를 갖다 침공하기도 하고 샤일렌드라하고 연합을 하기도 하고 산자야를 뭐 복속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성격을 보이면서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세기 이 마타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끄디리 왕조라고 하는 게 동부자바 쪽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세기가 되면은 싱하살리 왕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자빠잇 왕조가 나오는데, 이 끄디리하고 싱하살리 같은 경우에는 힌두 불교 또는 뭐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믿은 데 비해서 마자빠잇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좀 많이 믿었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세기경부터 지금 여기 싱하살크나 마자파헤잇 나오는 이 13세기경부터 이슬람교가 이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해서요. 그 위에 있는 술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게 13세기경부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역마다 이제 이슬람 술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점점점 세를 펼쳐 나가기 시작을 해서요. 한 15세기 정도 되면 이슬람 그 술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자파잇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불교를 믿었지만 점점점 이슬람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경부터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이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지내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이 잠시 1940년대 일본이 잠시 들어오긴 하는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굉장히 짧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람을 학살했던 시기여서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또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요. 지금 그 특히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950년에 그 45년에 독립해서 50년에 공화국 설립했지만 5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8년까지 계속 그 수하르토를 비롯해가지고 그 군부 독재를 계속 진행해 와서 독재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군부 독재 정권에 계속 후원을 하면서 그 도로라든지 뭐 이런 개발을 할 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다 가서 보시면 뭐 전체가 다 뭐 차라든지 오토바이 전부 다 일본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같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래서 계속 일본과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 1998년부터 민주화가 시작이 돼서 이 민주화 이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뭐 그 미국과의 교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과의 교역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아직 문화 교류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가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유물들이 이제 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처음 개관할 때 인도네시아 유물들이 와서 2년 동안 대여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유물들이 또 이제 한국에 그 제주도에 와서 인도네시아의 뭐 금속공예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유물들이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과 교류를 하면서 종종 이제 전시가 되고는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도 이슬람이 대다수로 이루다 보니까 불교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힌두 유적들에 대해서 사실 그 최근까지 1990년대까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적이 나오면은 일단 파묻어 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유적에 대한 보호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가 좀 그 유적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정말 좋은데 비해서 연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들이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초기 연구들이 네덜란드어로 많이 돼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유적이나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요. 최근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고고학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재 보호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에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부에 비해서 개별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부는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각 지역의 이제 정권의 후원을 받아야 이제 되는 경우도 많고 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법도 미진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교류 같은 경우도 별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섬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하지는 않지만 이 수중문화재 관련해서도 제일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기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도와 사진을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제 지금 자바 원인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여기 제일 먼저 그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보고 있는 술라웨시 섬의 인제 동굴 벽화의 경우에도 현존하는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가 술라웨시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학기 초에 인제 그 동남아시아의 미술의 기원, 역사의 기원할 때 이런 그 동굴 벽화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갖다가 표현을 하거나 돼지, 뭐 그 사냥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예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청동기 시대 초기에 인제 설명을 하면서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가 일찍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해서 뭐 이런 도끼라든지 인물상 특히 인제 그 모헨조다로 하라파 지역에서 나오는 인도 초기의 청동기 문명과 관련되는 이런 그 청동 상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역시 인제 그 부분은 그 옛날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금부터 보시는 몇 가지 비석들은 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왕조 이야기를 할 만큼 또는 왕의 이야기를 할 만큼 많은 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석들은 대부분 다 아주 일찍부터 출토가 됐고 지금도 출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경계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인제 쿠타이 시대 때 아까 왜 칼리만탄 지역에 있었던 4세기에 쿠타이라는 왕조가 있었다 그랬죠. 이 칼리만탄 이게 보르네오 섬이 됩니다. 이 칼리만탄 지역에서 나오는 이 쿠타이의 비문들은 당시에 인제 왕조들이 쿠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 힌두교 쪽을 믿었을 거라고 인제 보고 있는데요. 쿠타이하고 관련된 그 이런 비석들이 인제 좀 나오는 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스리비자야 시대로 추정이 되는 이런 텔라가 바투 인스크립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써 있는 비문들은 인제 왕이 그 즉위할 때 의례를 드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 왕이 즉위할 때 여기다가 인제 물을 뿌려 가지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요 밑에서 받아서 신하들이 마시는 의례 같은 것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나 그다음에 인제 왕실의 의례, 종교 문화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고 있는 비석들인데 비석들에 쓰여 있는 글자들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부분 인도계 문자들이 써 있고요.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에 문자는 뭐 팔라바 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계의 문자들과 인도계 언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4세기에서부터 한 8세기 정도까지 계속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 발전을 했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주요 역사에 맨 처음에 나왔던 타루마 나가라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타루마 나가라 왕조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구 인스크립션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런 그 비석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투구 인스크립션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이 타르마 나가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푸르나 바르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푸르나 바르만 왕의 그 생애에 대한 그 서사시 같은 성격의 그 또는 이제 그 왕을 기리기 위한 그런 그 비문을 써놓고 있어서요. 푸르나 바르만 왕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고 그 세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푸르나 바르만은 이 쿠타이 지역 쿠타이가 아니라 그 타루마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타루마라고 하는 타루마 나가라라고 하는 왕조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서부 자카르타 즉 자카르타에서 이제 차 타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 그 서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이제 주로 있었던 왕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왕조의 유적은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타루마 나가라 왕조의 경우에는 이 5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세기 정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금 보고 있는 두 개의 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있는 두 점의 비슈누 신상은 둘 다 비슈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이라든지 뭐 이제 명문 남은 거 이런 걸 봤을 때 서부자바 그 까라왕 지역에서 이제 까라왕 치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다 나왔는데 8세기, 7, 8세기 정도까지 이제 이 그
타루마나가라 왕국이 지속이 되면서 힌두교 신상과 힌두교 사원을 건설했었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까라왕 지역에 이 타루마나가라 왕조 시기에 불교 유적들이 최근에 바투자야라고 하는 데서 몇 곳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그 불교 유적들은 아직까지 그 최근에 이제 발굴된 유적이라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쪽에서 발견된 불교 유적 중에는 가장 오래된 2세기부터 한 6세기 정도까지 해당하는 벽돌로 만든 스투파 유구 같은 것들이 이제 출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루마나가라 왕조 때 이미 보면은 힌두교를 믿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지역 내에 그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힌두교하고 불교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후원자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발전했던 시기는 중부자바 시기에 7세기부터 한 10세기 정도까지가 제일 이제 중부자바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미술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가 역시 한 8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10세기 정도까지 중부자바 시대 미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자바 이 지금 까라왕 지역에 있었던 그 타루마나가라 왕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왕조의 후손들이 이제 중부자바 지역으로 건너가서 아까 그 마타라 왕조로 이제 칼린가 왕조와 마타라 왕조로 계속 계승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런 힌두 신상들, 특히 이제 비슈누와 같은 힌두 신상들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초기부터 인도에 영향받은 힌두 신상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 인도의 그 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런 것들이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아주 일찍 전해져서 한 5세기 지나고 나면은 이 인도의 사상과 그 종교, 그 다음에 뭐 사회 체계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류층,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실에서는 인도계 문화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마타라 왕조를 얘기를 하면서 산자야 왕조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산자야라고 하는 왕조의 시조가 산자야라고 하는 왕인데 메당이라고 하는 거는 메타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마타람 왕조의 산자야 왕에 대해서 처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창갈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창갈 비문이고요. 창갈 비문은 여기 이제 짠디 구농위키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토가 됐고요. 중부자바 지역이에요. 이 창갈 비문의 내용은 732년에 이 산자야 왕이 링가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산자야 왕이 그 링가라고 하는 게 힌두교의 시바의 상징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자야 왕이 732년 그 힌두교의 시바 신앙을 숭배하는 시바신의 사당을 지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서요. 8세기 초반에 마타라 왕국의 산자야 왕조는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산자야 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717년부터 해서 760년 또는 어떤 사람은 뭐 748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8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부자바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산자야 왕 다음에 이 뒤를 잇는 왕이 이제 파낭카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뒤로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제 이 파낭카란 왕이 산자야 왕의 그 파낭카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파낭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어가지고 중부자바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기 불교 사원들의 경우에는 이 파낭카란 왕이 만든 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8세기 중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뒤를 잇는 여러 왕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었다고 하고요. 파낭카란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이어지는 뭐 다라니 인드라 왕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명들의 왕들은 대부분 다 이 샤일렌드라 왕조라고 이제 따로 얘기를 해서 이 산자야와 파낭카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 산자야 같은 경우에는 산자야의 한참 후손이 이제
그 9세기 정도에 다시 왕이 되거든요. 다시 왕이 돼가지고 이 이 샬렌드라 왕조의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산자 쪽의 집안들은 항상 이제 그 힌두교의 시바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 파낭카라는 언제나 불교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둘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경쟁적으로 사원들을 건립해서 남은 것들이 지금 이제 보로부두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람바난 같은 유적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당나라 때, 여기 보면 차이나 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나라 때 이제 8세기에서 9세기 정도 동남아시아의 교역 루트를 보시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슐비자야 아니 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그 샬렌드라 마타라 왕조가 있었던 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쳐가지고 말레이 반도 거쳐서 이 수마트라와 그 다음에 이제 중부자바 지역으로 왔었던 길이 있고요. 그 다음 필리핀으로 해가지고서는 필리핀 쪽에서부터 섬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항로를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좀 보면은 이쪽 두 루트는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10세기 이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요 길이 이제 주로 많이 되고요. 이 수마트라의 잠비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수마트라의 잠비부터 시작을 해서 말레이 반도 사이를 지나서 스리랑카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다만 제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인도의 동인도 지역의 그 콜카타, 지금으로 치면 캘커타 인근이 되는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구 쪽과 이제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으로 가는 루트들이 다 여기서 연결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불교가 발달했던 요 지역들이 이제 이 지역들의 문화가 이제 해상을 통해서 많이 전해졌던 거로 보는데요. 중국의 승려였던 법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귀국을 할 때 인도에서 이 캘커타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리랑카를 지나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여기를 지나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광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었던 5세기 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법현의 기록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 쪽 연구에서는 법현이 왔었던 데가 옛날에는 이 수마트라의 잠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요 지역 아까 타루마라고 하는 나라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타루마 지역에까지 왔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가 좀 달라서 향후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동남아 사이에 길이 이렇게 오면서 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방카 벨리퉁이라고 하는 섬이 여기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9세기 때 배가 한 척, 아랍배가 하나 최근에 이제 출토가 된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일대 잠비를 비롯해서 이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 인근 사이 지역에서 지금 계속 뭐 인탄섬이라든지 뭐 몇 군데에서 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11세기 정도까지의 오래된 그 동서 교류의 배가 아랍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까지 이어지던 배들이 이제 인양이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해로 연구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9세기, 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1세기 정도까지 슐비자야 왕조와의 관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슐비자야 왕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참파라고 하는 크메르 지역에 있었던 이 유적이라든지 이쪽 지역하고 관련된 예들이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인도네시아 지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참파의 왕자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이 샬렌드라 왕조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뭐 볼모처럼 크다가 나중에 이제 귀국해가지고서는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서로 간의 전투와 교육 굉장히 많으면서 해상 교육들이 이 9세기부터 해서 한 12, 13세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지역에 있었던 이 프람바난이나 보로부두르는 결국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앙코르와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발전한
이러한 것들이 그 11세기, 10세기, 11세기 전후해서 왕자가 실제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갔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간 왕자가 여기 수도가 이쪽에 그 그러니까 해상 요트에 가까운 데 있다가 내륙으로 들어가서 앙코르를 새로 건설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는 초기 자료들이 이제 최근 발굴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자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메르 왕조의 발전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부자바 먼저 8세기에서부터 한 10세기까지 발전을 하고요. 중부자바가 동부자바로 이제 옮겨가는 10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크메르 지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훨씬 더 발전을 해서 13세기 정도 되면 이 일대를 전부 다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결되는 걸 보면 인도 쪽에서 내려오면서 수마트라 쪽, 그 다음에 이제 칼리만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부자바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중부자바로 옮겨졌다가 이 중부자바 문화가 다시 이 크메르 쪽으로 전해지는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동남아시아에서 해상 교역이 한 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세기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 해상 교육이 이루어졌었던 거로 보이고요. 그 흔적들이 또 이제 최근에 침몰선들의 그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세계 유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보로부두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나오는 산자야 왕조와 샤일렌드라 왕조의 왕들, 산자야 왕, 그 다음에 여기 산자야 왕조의 그 파낭카란 왕,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서로 계보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왜곡학자들이 써놓은 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파낭카란 왕이 샤일렌드라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많이 보고 있고요. 보로부두르의 건설 파낭카란 왕부터 시작을 해요. 산자야와 파낭카란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산자야가 이제 선대 왕이고요. 이 사람이 그 산자야가 죽었는지 여하튼 산자야가 물러나고 나서 다음에 등극한 왕이 파낭카란인데, 이 사람은 힌두교 신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왕이 여기 인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르마 인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르마 인드라가 사실은 이쪽에 먼저 왔었다, 이 사람의 이제 후계로 많이 보고 있고요. 다르마 인드라 왕 때 보로부두르가 거의 다 세워졌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깔라산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애매하게 써져 있는데, 이 깔라산 같은 경우에는 깔라산이라고 하는 건 족자카르타에 있는 불교 사원인데요. 깔라산 불교 사원인데 타라를 모셨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연구에서는 이 파낭카란 왕이 칼라산을 이제 처음 건립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요. 여기 산자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파낭카란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안 이제 그 불교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라카이 피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산자야의 계보 중에서 그 9세기에 나오는 그 왕인데, 이 라카이 피카탄이라고 하는 이 왕 때 다시 힌두교가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힌두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람바난도 역시 라카이 피카탄 때 9세기 중반 정도에 프람바난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서요. 보통 이제 보로부두르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람바난이 그거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 왕조는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929년에 그 무라피 화산의 폭발과 함께 동부자바로 이동을 해서 이 중부자바 지역의 문화는 이 10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해서 무라피의 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폐허가 되고 완전히 죽은 도시가 돼서 언제까지 완전히 잊혀지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는 16, 17세기까지 거의 잊혀진 상태로 있다가요. 19세기에 돼서 다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선 발굴하기 시작을 하면서 19세기에 유적의 규모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세기에 만들어진 9세기에서 10세기에 만들어진 이 유적들이 전부 한 1000년 정도 밀림 속에 덮여 있다가 다시 재발견이 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지만, 한동안은 유적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완전 잊혀진 문명이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제 나중에 또 뭐 캄보디아를 할 때나 이럴 때 또 한번 나오긴 할 텐데요. 여기 앙코르 하고요. 인드라프라하고 베트남의 이거 미선이 있었던 데죠. 인드라프라. 그다음에 덩정이라고 하는 데가 인드라프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중부자바 지역하고 교류. 그다음에 여기 잠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중요하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요 일대 끄다라고 하는 요 일대가 이제 또 중요한 교역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몇 개의 그 요충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은 모두 9개인데 그 중에서 5개, 지금 보시는 5개가 이제 그 cultural 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5개의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개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이 자연유산은 뭐 그냥 원식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는 코모도 국립공원, 그 다음에 우중쿨롱 뭐 이런 데 유명한데, 코모도는 코모도 도마뱀이 있어서 유명하고 우중쿨롱은 여기 이제 코뿔소 있어서 유명한 데죠.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이 계속 등재가 되고 있어서 2019년에도 온빌린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 또 등재가 되는데, 저도 이 온빌린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수업은 제2차 시에서 프람바난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차 시에서 보로부드르를 이제 볼 건데, 2개는 같이 여기 보면 코모도, 우중쿨롱, 그 다음에 이제 보로부드르, 프람바난 4개가 전부 다 1991년에 이제 등재가 돼서 제일 일찍 등재가 된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상기란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이제 96년에 등재인데, 이게 뭐냐면 자바 원인이 그 발굴됐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몇 개만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기란이라고 돼 있죠. 상기란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제 돼 있는데요. 자바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옛날 이제 구석기 시대 인류가 되는데, 자바 원인의 이제 고향이라고 돼 있는 지역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바 원인의 이 유적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그 식민지 했던 네덜란드 시대에 이제 제일 먼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이제 제일 먼저 발견이 됐는데요. 뭐 그 이후에 조금 더 발굴을 하기는 했지만, 뭐 여하튼 그 없어진 유물들도 좀 많고 그런 편이에요. 여하튼 그 유적이 그 구석기 시대 인류하고 관련된 유적지가 상기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발리 지역에 있는 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장이 된 이 수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힌두교 신앙에 따라서 이제 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논이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발리 지역의 그 수박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하고 그 다음에 사원이 같이 발리는 전부 다 아직도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발리의 이 힌두교 신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경작 방식, 뭐 이런 문화경관 자체가 전부 다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코모도 국립공원에 있는 코모도 도마뱀들을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우중쿨롱 국립공원에 있는 이 코뿔소, 여기 이제 코뿔소가 이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코모도 도마뱀하고 코뿔소는 전부 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여기 이제 등재되어 있는 자연 서식지인데요. 이 동물들 자체가 다 그 희귀동물, 이렇게 멸종 위기동물들이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코뿔소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인도네시아산 이 코뿔소들 같은 경우에는 뿔이 웹뿔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중쿨롱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뿔소의 서식지라 중요한 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두 유적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유산과 생물 식생이 이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서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적들은 다 뭐 이 섬 저 섬에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멀고요. 저도 사실 자연유산들은 별로 가본 데가 없긴 해요. 코모도의 도마뱀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봐서 우중쿨롱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외에 기록유산은 지금 보듯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라 갈리거라고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옛날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그 술라웨시 섬에서 내려오는 창조 신화하고 관련된 그 신화가 서사시가 라 갈리고인데 술라웨시 섬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빤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인도에서 아마 시작이 된 그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관련이 된 건데 빤지라고 하는 왕자와 그 다음에 이제 키라나라고 얘기를 하는 판지와 키라나의 공주, 그다음에 이제 판지의 형제들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 이야기로 내려오다가 그것들이 이제 매뉴스크립이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다 이렇게 기록들이 필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냥 필사본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으로 같이 되어 있는 필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 이야기 매뉴스크립들이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2017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이제 등재가 되는데 반지 이야기는 사실 인도네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에도 반지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서 같이 세 나라에서 이제 공동 등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로보드로 보수 공사를 했던 아카이브들이 역시 등재가 됐고요. 여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아카이브 역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도양 쓰나미 아카이브가 그 당시 이제 스리랑카하고 그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쓰나미가 와서 많이 희생이 됐었던 그 기록들을 모아서 2017년에 역시 등재가 돼서요. 좀 근대적인 기록들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아까 보셨던 비석들은 전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무형유산도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은 그 편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9개의 지금 무형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08년에 이제 등재된 와양꿀릿하고 크리스가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와양꿀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와양꿀릿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걸 꿀릿이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실제 발음은 꿀릿으로 나와요. 꿀로 나와서 꿀릿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거는 그림자 인형극이고요. 이 그림자 인형극은 사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하는 게 일단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이 다 있고 말레이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지역에서도 이 와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그림자 인형극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말레이시아나 미얀마 쪽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왜 인도네시아만 저걸 등재를 했느냐, 우리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와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자바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섬의 그 상류층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단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크리스를 만드는 전통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크리스라고 하는 거는 좀 독특하게 그냥 단검들하고 달리 형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금을 좀 독특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칼날에 이게 독특한 이게 문양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따가 크리스 잠깐 보실 거고요. 바틱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이죠. 나렴하는 염직 기법이고요. 앙클롱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사용되는 그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 악기예요. 대나무 가지고 만드는 악기.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고 만들고 하는 게 다 그 무형유산으로 나와 있고요. 사만 댄스라고 하는 거는 수마트라의 아체 지방에서 주로 추는 춤이에요. 지역 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춤이 사만 댄스, 그 다음에 여기 발리 전통 무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발리 지역에서만 추는 춤이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통 댄스들이 지금 세계 무형유산으로 돼 있고요. 노케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한데 파푸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푸아가 역시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으면서 그 인도네시아경 파푸아 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등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적 정책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파푸아 지역에는 다 있고 그다음 파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의 섬들에도 있다고 얘기는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슬라웨시 지역에 선박을 만드는 건조 기술이 있는데 피니시라고 하는 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17년에 등재가 됐고요. 작년에 드디어 이제 펜짝실랏이라고 하는 펜짝실랏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격투기 비슷한 스포츠인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여하튼 인도네시아 뭐 미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들었으면 크리스와 바틱 같은 단어들은 꼭 아셔야 돼요. 크리스라고 얘기한 이거 크리스는 역시 한국에서 일부 인도네시아 전공한 사람들 크리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영어로 크리스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일단 크리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는 한쪽 끝이 뾰족하게 돼서 여기 칼날처럼 이렇게 생긴 특징을 가졌죠. 그리고 칼날이 보통 칼은 원래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얘들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듭니다. 끝이 뾰족한 의뢰용 단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 크리스의 검집이고요. 요거 손잡이인데요. 이 손잡이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 만들어져서 발리 지역에서 만드는 게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칼날의 세부를 보시면 같은 거는 아니지만 크리스 칼날은 언제나 이게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검은색하고 은색 비슷한 색깔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물결 모양을 갖는 게 특징인데 이 물결 모양의 특징을 갖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운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운철로만 만들기 때문에 운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 저렇게 이제 칼날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합금 성분이 좀 독특해서 합금을 하면서 나오는 그 현상이라 그러니까 합금을 해가지고 철하고 다른 그 금속을 섞어가지고 합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합금 자체도 독특하고 그거를 이제 단조해서 피는 과정에 저 결들이 나온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요. 이 전통 금속 합금 얘기를 하거나 철 단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크리스입니다. 이 크리스에 대한 기록은 15세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을 방문했던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 17세기에 이미 그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이 크리스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집을 해간 유물들도 아주 일찍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 만드는 전통은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장장이 자체가 이렇게 신과 소통을 하는 이렇게 샤만 같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 크리스 만드는 장인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 의뢰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를 만드는 거, 차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를 만들 때 행해지는 의뢰가 모두 다 합쳐져서 이제 그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바틱이죠, 바틱. 이 바틱, 요런 문양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프린트 나렴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만드는데,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산이나 양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도 이 천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거는 독특한 나렴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파라핀을 녹여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입히는 부분들을 그 나렴을 통해서 따로 하면서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양이 겹치면서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 특징을 갖는데요.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자들도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중부자바 지역의 그 바틱이 제일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거의 어느 지역이나 다들 이 바틱을 하고는 있습니다. 바틱이 굉장히 인도네시아 특색이라고 많이 하 있고 나중에 뭐 인도네시아 공항 같은 데 가시면 자카르타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또는 이제 태국도 가시면 태국에도 바틱이 되게 많은데 태국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은 이런 바틱들이 있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문양이라든지 색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하고요. 가장 오래된 전통들을 가졌다고 하죠. 바틱은 지금 파라핀을 입히는 그 도구들이 붓처럼 붓처럼 생겼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파라핀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 또 이제 판도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목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나무에다가 이제 금속 날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 문양 디자인한 그 문양판들 갖다가 찍어서 문양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다양한 공정들을 거쳐서 이 바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모두 다 같이 이제 세계 무형유산으로 이제 등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인제 사만 댄스하고 발리 댄스 같은 게 인제 지금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그랬죠. 지금 보시는 건 발리 지역에서 추어지는 그 무형유산으로서의 춤입니다. 그 뭐 바롱 댄스라고 해서 인제 가면춤 같은 게 가면 쓰고 춤을 추는 그런 의례가 있는데, 바롱 댄스를 비롯해서 왕실 댄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한꺼번에 세 가지 종류의 춤들이 인제 그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파푸아 지역에서 노켄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짜고 있는 게 노켄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다란 뭐라고 하면 그물로 짠 그 쇼핑 가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방인 가방인데 이렇게 그물처럼 짜놓은 건데요. 이 그 노캔을 이게 이제 노캔인데 파푸아의 노캔인데 이 노캔 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노캔이 이제 뭘로 짜냐면 그 지역에서만 나는 파푸아 지역에서만 나는 그 독특한 풀들을 말려가지고 꺾어서 말려서 그걸 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걸 짜는데요. 그러니까 풀을 꺾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짜는 기술까지 다 노캔의 기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푸아 지역에서의 노캔은요, 짜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를 업어서 키우기도 하고요, 옷 대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옷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날에는 특수한 색깔과 특수한 문양으로 정해진 노캔들을 사용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캔의 사용 자체가 파푸아의 인들의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자체가 전부 다 그 노캔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계 그 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노캔 보셨고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피니시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네시아의 그 술라웨시 지역의 피니시, 술라웨시 지역의 전통 선박입니다. 이게 완성된 형태는 이렇게 돛담배처럼 생겼고 엄청나게 거대한 배인데요. 이 피니시는 역시 이것도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일부 장인들이 이거를 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처럼 집을 건설하듯이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진수식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세계 무형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생활 풍습하고 관련된 중요한 예들이 지금 이렇게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보다시피 워낙 나라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섬이 다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나오는 유적이라든지 뭐 그 등재돼야 되는 무형유산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1차 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시와 제 3차 시에서는 각각 힌두교 유적하고 그 다음에 불교 유적 중심으로 두 군데 보로부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람바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